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국제조사단은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추락한 말레이시아 여객기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옮겨진 미사일에 의해 격추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앞서 네덜란드 안전위원회가 MH17 여객기는 러시아제 부크 미사일에 의해 격추됐다는 수사 결과를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조사관들은 미사일이 발사된 지역은 칠러 분리주의 반군들이 장악한 곳이라는 유력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조사에서는 사고 부근 320제곱킬로미터 지역에서 로켓이 발사됐음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칠러 분리주의자들이 해당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로켓을 발사했는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사 발표를 앞두고 러시아는 자체 레이더 자료에서 우크라이나 칠러 분리주의자들이 장악한 영토 안에서 로켓이 발사되지 않은 사실이 판명됐다는 내용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시리아 알레포 동부 지역 대형 병원 두 곳에 오늘 오전 공습이 가해졌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병원 운영은 중단됐으며 이로 인해 5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내전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알레포 내 의료보호 활동이 더욱 제한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공습을 받은 M2와 M10 병원은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에 반대하는 반군이 장악한 알레포 동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누가 병원을 공습했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이 지난 26일 아프리카 소말리아 칸자론 마을에 공습을 가해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 전 지휘관 1명 등 반군 요원 4명을 사살했다고 소말리아 군 소식통들이 BOA에 밝혔습니다. 소식통들은 사망한 전직 군 지휘관의 이름은 바시르 드헤레로 로어주바 지역 알샤바브 민병대 부사령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들은 또 그가 최근까지 알샤바브가 장악하고 있는 키스마요 서부 지역에서 작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아프리카 사령부는 성명에서 극단주의자들이 키스마요 항 외곽에서 소말리아군과 또 미국 군사 자문관들을 공격한 뒤 미군이 자기 방어 공습에 나서 4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와의 국교 회복 이후 50년 만에 부임할 첫 대사에 고위급 외교관을 지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쿠바 주재 외교관으로 일해온 제프리 드 로렌티스를 주 쿠바 미국 대사로 지명했습니다. 드 로렌티스 지명자는 이에 따라 미 연방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지만 쿠바와의 국교 회복에 반대해온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드 로렌티스 지명자는 지난해 7월 쿠바 수도 아바나에 새로 문을 연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보다 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일을 6주 앞둔 어제 유세 현장에 복귀한 민주공화 양당 대통령 후보들이 전날 첫 정치 토론의 결과를 놓고 서로에 대한 비방전을 벌였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토론 과정에서 세부 사항들을 제시하는 데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는 행운이 주어진다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개할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뒤 자신이 승리했다고 자평했으며 어젯밤 플로리다주 유세에 참석해 심지어 더 잘할 수도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첫 토론회에서 클린턴 후보가 승리했다며 전국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후보의 지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한 탄광에서 가스 폭발로 적어도 18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폭발이 어제 오전 북동부 도시 수주이산의 한 작은 탄광에서 발생했으며 광부 20명이 갱도에서 작업 중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또 불법 채굴 활동을 이번 폭발의 원인으로 보는 1차 조사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28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유럽연합 등 관련국들과 함께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배제하는 등 북한의 금융활동을 차단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러셀 국무부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Discussions with our partners, including the EU, about tightening the application of sanctions. 미국 하원에서 정부가 북한에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북한이 인도에서 열리고 있는 16세 이하 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 4강에 올랐습니다. 내년 국제축구연맹 17세 이하 월드컵 출전권도 획득했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도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가 조금 높은데요. 3m까지 일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m 사이입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국제금융체계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러셀 국무부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또 미, 한일 세 나라가 협조해 북한의 핵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압박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데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을 국제금융체계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We are in discussions with our partners, including the EU, about tightening the application of sanctions and pressure, including and particularly to deny North Korea access to the international banking infrastructure that it has abused. 러셀 차관보는 28일 미일한 삼각 협력을 주제로 열린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유럽연합을 포함한 협력 국가들과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거부하는 방안 등 제재 강화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재무부와 재무부 산하 자산통제국을 통해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은행은 물론 북한의 금융활동을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화당의 맷 세먼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북한이 금융통신망을 이용해 핵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하고 해킹을 통해 불법 활동에 연루됐다고 설명하면서 관련 법안을 28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세먼 의원이 의미한 금융통신망이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세계 금융결제망인 스위프트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미국 정부가 북한을 스위프트에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가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강화하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런 노력으로 북한의 무기 거래가 막히고 선박들이 제3국 선적을 잃는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pressure will mount until the North agrees to return to negotiations on denuclearization and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commitments.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돌아오고 국제사회 의무를 지키는 것에 합의할 때까지 미한일 세 나라의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외교적 해법의 문은 열려 있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이 이란과 미얀마, 쿠바처럼 더 나은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최근 한반도 배치가 결정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내년에 배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 국방부나 한국 정부가 답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감안하면 사드 배치는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한국 내 정치적 상황으로 사드 배치가 지연될 것이라는 세먼 의원의 우려에 대해서도 합의가 끝난 협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은 북한이 테러 지원국에 재지정되지 않는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이 자행한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북한이 연평도 포격과 같은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러셀 차관보는 정기적으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넣기 위한 근거를 찾고 있다면서 일본인과 한국인에 대한 납치 문제와 미국인에 대한 억류 등은 모두 심각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이는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가 북한의 도발을 차기 미 정부의 주요 도전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 제재를 통해 북한 지도부의 행동을 바꾸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김영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심각한 도발을 계속하며 미국 차기 행정부에도 도전할 것이라고 존 울프스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축 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이 전망했습니다. We fully expect that the DPRK will try to challenge the next administration with a continued series of provocations. And so 울프스탈 국장은 27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유엔의 핵정책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차기 행정부가 원튼 원하지 않든 북한의 실질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선 제재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치를 대가들을 통해 그가 행동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rough convincing Kim Jong-un that he has put possession of nuclear capabilities above the interest of his own people and his own 북한 주민의 이익보다 핵 능력을 계속 추구하는 건 더 강력한 국제 제재를 야기해 국제사회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지도자와 국가로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울프스탈 선임국장은 이런 방법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면서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채 기존 제재를 이행하는 등 각 국가의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군축협회 데럴 킴볼 대표는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다며 차기 미 행정부가 북한의 핵 문제를 긴급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learly, the next administration, as I said before, I think has to focus squarely on the North Korea situation. 킴볼 대표는 북한의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지만 적어도 핵 개발을 먼저 동결시켜야 한다면서 차기 미 행정부는 제재를 국제사회와 더욱 강화하면서도 한국, 일본과 더불어 북한과 대화와 접촉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핵 육자회담 한국 측 수석 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의 다음 핵실험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일어날 수 있고 이는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현지 시각으로 어제 열린 제60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IAEA 차원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국제사회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시급성을 갖고 보다 강력한 IAEA의 북핵 결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결의 채택을 포함한 단호한 북핵 불용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미 정부가 외국에 억류된 미국인 인질들의 몸값도 지불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과 북한 테러 지원국들의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The yeas are 254, the nays are 163. The bill is passed. 향후 이란의 몸값 지불을 금지하는 법은 이날 찬성 254표, 반대 163표로 의원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당초 원안은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해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올해 초 이란의 항공기를 이용해 4억 달러를 지불했고 이 돈이 이란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의 석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보도들이 나온 데 따른 결정입니다. 이어 공화당 소속 위스콘신주 출신의 숀 더피 의원은 북한과 테러 지원국들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고 이날 전체 회의에서 더피 의원의 개정안이 채택됐습니다. And we should also include North Korea to be included on the list of folks that we are unwilling to send cash payments to. 더피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미국 정부가 현금 지급을 하지 않는 나라에 이란뿐 아니라 북한과 모든 테러 지원국들도 포함돼야 한다는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더피 의원은 미국은 이러한 상식적인 조치를 오랜 기간 시행해왔지만 이번 행정부 들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테러 지원국에 현금, 수표,
어음, 귀금속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북한 정부기관과 북한 정부 대리인에 이 같은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법안은 북한이 핵무기를 해체하고 위조 달러화 제조를 중단하며 억류한 외국인들을 풀어주는 등 북한 제재 강화법상 규정된 해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금 지급 금지법도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또 미국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이 부당하게 억류된 미국인들, 미국 영주권자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몸값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이나 북한 등 특정 국가를 명시하진 않았고 모든 억류국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제시됐습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은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와 미국 대학생 오토 프레데릭 원비어 씨 등 2명입니다. VOA 뉴스 백석원입니다. 북한 당국은 또 북한보다 먼저 핵을 개발하고 더 많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부터 먼저 처벌하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국제법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2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기존의 핵 보유국인 미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들을 거론하며 자신들의 핵 보유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주장대로 북한의 핵이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면 이미 핵을 보유한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먼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노동신문은 그 나라들이 북한보다 먼저 핵무기를 개발하고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이 국제법상으로 전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가 인정한 핵 보유 국가입니다. 냉전 당시 미국과 구소련의 주도로 1967년 체결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는 중국과 영국, 프랑스 등 그 시기에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던 5개국만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조약은 또한 여타 다른 가입국의 핵무기 개발과 도입, 보유를 금지하는 것 물론 5개 핵 보유국에 대해 핵무기와 기폭장치의 제3자로의 이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핵 보유국에 대해선 자체 핵개발 금지와 원자력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975년 86번째로 정식 비준국이 됐으며 북한도 10년 뒤 가입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 핵사찰 요구에 반발해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간과하는 부분은 북한이 핵사찰에 반발해 NPT 탈퇴를 선언했지만 선언만 했을 뿐 실제 탈퇴를 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는 3차 세계대전과 같은 이변이 없는 한 가맹국의 NPT 탈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NPT 회원국으로서 비핵화를 준수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핵 보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이기범 박사는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은 여전히 NPT 회원국으로서 오히려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핵 보유를 인정을 하고 자기는 핵을 가질 수 없다는 걸 갖다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이스라엘이나 이제 파키스탄, 인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3개국은 NPT 자체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국가들은 핵을 사실상 가진다고 해도 국제사회가 이 국가들에 대해서 그 제재를 가한다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란, 이라크, 북한은 제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 때문이거든요. 이기범 박사는 아울러 현재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전 세계 190여 개국이 가입해 있다면서 유엔이나 NPT 등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국제 정치 질서이자 국제사회가 유지되는 근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유준구 교수도 NPT 체제 하에서 안보리 상임 이사국만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건 유엔 체제와 국제법적 조약으로 확인된 내용인 만큼 의혹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NPT 조약상 안보리 국가들만 핵을 보유하게끔 이렇게 명명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 정치적으로 뭐 불평등하다는 말은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북한의 주장은 국제법적으로는 정당하진 않죠. 한편 노동신문은 북한의 핵 보유와 핵 고도화는 결코 평화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미국의 한반도 핵전쟁을 막기 위한 자위적 억제력이란 주장을 펼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측 이산가족 생존자의 평균 연령이 80세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북한 측 가족과의 상봉을 신청한 전체 한국 측 이산가족 생존자는 6만 3천여 명으로 이들의 평균 나이는 80.5세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생존자의 평균 나이는 79.5세였습니다. 이산가족 생존자의 60%가 80세 이상의 고령이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상봉 기회는 오히려 줄어들어 남한 측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사망하는 이산가족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북한의 손전화가 널리 보급되면서 이 개방의 속도 또한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당국의 통제 또한 함께 강화되면서 단기간에 체제를 변혁하는 매개체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에서 손전화를 쓰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북한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고경민 한국제주대학교 교수는 서비스 도입 8년 만에 북한 내 손전화 가입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북한이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최근에 ITU의 이 휴대폰 관련 또 유선전화 관련 정보도 공개를 하고 이랬는데 그 공식 통계에 따르면은 2014년 말 기준으로 약 280만 명 정도가 가입이 돼 있어서 인구 100명당 가입자 수가 11.1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그 이후 2015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적게는 300만 또 많게는 380만까지 이렇게 추산하는 걸로. 이런 추세가 계속되자 한때 북한의 손전화를 이른바 아랍의 봄과 연관시키는 기대가 나왔습니다. 손전화와 같은 첨단 기기가 북한 체제를 급속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랍의 봄이란 지난 몇 년 동안 북아프리카와 중동에 있는 아랍계 나라들을 휩쓴 민주화 열풍을 뜻합니다. 당시 인터넷 사회 연결망이나 손전화 같은 이동통신 기기가 아랍의 봄이 진행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회의적입니다. 북한 정부가 손전화에 대한 통제를 부쩍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손전화를 통해 유입되는 정보로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북한 정부가 막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echnology will continue to put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regime. 손전화 같은 첨단 기술이 북한 체제에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가 외부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이 사용료를 부과해 돈을 벌고 손전화를 쓰는 주요 경제 주체들의 활동을 감시하며 대외 선전에 활용하기 위해 주민들의 손전화 사용을 허용했지만 이에 대한 통제의 고삐 역시 늦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의 김현호 선임 연구원은 북한 정부가 손전화 통제의 일환으로 기기의 고유 기능까지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일 전송은 몇 년 전부터 벌써 그 정부 당국이 북한 정부 당국이 기술적으로 막았고 그다음에 그리고 근거리 파일 공유하는 거 블루투스 기능도 역시 그 몇 년 전부터 기능 자체를 막고 전화기 회수해 갖고 기능을 없애고 또 새로 출시되는 전화기도 아예 그 기능을 없애서 출시했고 뭐 다른 컴퓨터 기기 역시 USB나 SD 카드를 꽂았을 때 전자 서명을 의무화해서 그거 역시 굉장히 파일 공유가 힘들어졌다고 들었어요. 손전화를 가진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던 외국 영화나 음악 등의 공유가 어려워졌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이 당국의 도청을 두려워해 체제에 위협이 되는 정보를 손전화로 공유하기가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민간 단체인 NK 지식인연대의 김훈강 대표는 이런 한계 때문에 손전화 보급이 북한 체제를 바꾸는데 당장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현상 자체만 가지고는 뭐 그런 어떤 우리가 바라는 민주화를 향한 어떤 그 정보의 확산과 어떤 행동에 직접적 영향은 크게 미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통화만 되고 그리고 이제 문자가 될 뿐이지 인터넷도 안 되고 정보 유입 그런 어떤 통로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상당히 감시된다는 거 북한 주민들이 잘 알고 있고 문자 자체에 대해서 300만 대 핸드폰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바람직한 환경이 마련됐다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븐 해거드 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도 VOA에 손전화 보급이 북한 체제 변혁의 도구로 본격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의 통제에도 구멍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 존스 홉킨스 대학 한미연구소의 김현호 선임연구원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외부에서 정보 유입하는 그 활동가들이 그 기존의 핸드폰은 이제 외부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기 때문에 아예 휴대폰에 외부 정보를 담아서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 NK 지식인연대의 김훈강 대표는 정보가 담긴 손전화용 기억장치를 외부에서 북한으로 들여보내는 것도 당국의 통제를 피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핸드폰용 마이크로 SD 카드에다가 필요한 어떤 정보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림자 인터넷을 조성해서 그 와이파이를 말하죠. 예. 그래서 그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또 환경을 준다는 그런. 한편 한국의 민간 조직인 북한전략센터의 강철한 대표는 북한 정부의 통제 탓에 손전화가 북한 체제에 당장 위협이 되지는 않겠지만 손전화를 이용한 정보 유입이 활성화되면 앞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규모로 북한 내부의 정보 유입을 위해서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좀 더 이제 규모 있는 외부의 어떤 지원이 가능하다면 저는 상당한 어떤 변화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미 존스 홉킨스 대학 한미연구소의 김현호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이 주로 경제 활동이나 의사소통에 손전화를 쓴다면서 주민들이 이를 통해 북한 내부 사정에 밝아지면 점점 체제에 불만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이 인도에서 열리고 있는 16세 이하 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 4강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열리는 국제축구연맹 FIFA 17세 이하 월드컵 출전권도 따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6일 인도에서 열리고 있는 2016년 아시아 축구연맹 AFC 16세 이하 축구 선수권 대회 8강전에서 오만을 극적으로 물리치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경기에서 후반 35분에 오만의 선제골을 허용해 1대0으로 끌려갔지만 5분 뒤에 김범혁 선수의 동점골로 바로 따라붙었습니다. 두 나라가 더 이상 추가 득점을 하지 못해 승부차기로 이어진 경기에서 북한은 5명 선수 가운데 4명이 골을 성공시키면서 2명만 골을 성공시킨 오만을 4대2로 물리쳤습니다. 북한 대표팀의 윤정수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AFC와 인터뷰에서 선제골을 허용한 뒤 동점골을 넣기 위해서 공격 위주로 작전을 바꾼 것이 주요했다고 말했습니다. 4강에 오른 북한은 오는 29일 베트남을 물리치고 4강에 오른 이란과 결승 진출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북한은 1985년 시작돼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16세 이하 아시아 축구선수권 대회에서 그동안 우승 2번과 준우승 2번, 4강 진출 2번 등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에 4강에 진출함으로써 이번 대회 상위 4개 팀에 주어지는 2017 국제축구연맹 FIFA 17세 이하 월드컵 출전권도 획득했습니다. 북한이 17세 이하 월드컵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북한은 2005년 페루 대회와 2007년 한국 대회, 그리고 지난해 칠레 대회에서 16강에 진출했지만 각각 브라질과 스페인, 말리에 패하면서 8강에는 한 번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남한의 노래를 북한 지역 사투리로 바꿔서 부르는 노래자랑이 열렸습니다. 남북한 간의 문화와 언어 차이를 줄여나가자는 취지인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많이 들어본 듯 조금은 낯선 노래가 공연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이곳은 서울 을지로에 있는 한 공연장인데요. 지난 24일 민간통일단체인 사단법인 세조위가 주최한 제3회 북한 사투리 노래자랑이 열렸습니다. 북한 사투리 노래자랑은 남북한 출신의 참가자들이 한국 노래를 북한 사투리로 바꿔 부르는 대회인데요. 음악과 언어를 통해 남북한 주민들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세조위에서 매년 열고 있는 행사입니다. 북한 사투리 노래자랑인 만큼 북한의 여러 지역의 사투리로 바뀐 노래들이 관객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함경북도 샛별군 영북 탄강입니다. 저희 사투리는 그랬었구마, 그랬어, 이랬어. 어깨라고 어라보니 어깨 이게 나오는데 어라보니 잔둥이라거든요. 커다란 가슴인 게 아니라 넙죽한 가슴. 사투리를 북한 사투리를 다 바꿨어요. 저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학교를 다녔고 거기서 사회생활을 했고 거기서 시집을 갔으니까 다른 데를 나 못 갔으니까 그 사투리에 젖어 있는 거죠. 함경북도 언성이에요. 아메 그랬었구만 해. 장마당에 가면요 어이도 많고 도마도도 많았었구만. 저기 한 거는 그래서 마지막에 쓰구만 이런 걸 많이 붙이거든요. 고향은 저 함경북도입니다. 아주 운동꾼입니다. 사투리라는 게 다 그렇습네 이렇습네. 남편 보고도 나고네 있음등 뭐 그다음에 뭐 전부가 아줌마이들 보고는 이 집에 전부가 아줌마들 보고 어쨌든 뭐 암에 있음등 암에 있음네 다 있으네 있음에 뭐 사투리가 많지고 좀 뭐 감네 왔음네 뭐 있음네 뭐 다 이거서 이래고서 마지막에 다 그렇게 말하는 게. 사투리만큼 노래에 담긴 사연도 다양했는데요. 참가자들은 기존의 노래에 자신의 사연과 감정을 담아 불렀습니다. 금잔디의 오라버니를 부른 김서연 씨는 북한에서 만난 첫사랑 오라버니의 이야기를 고향 사투리에 담았습니다. 오라버님 잔둥에 기대어 볼게요. 북한에 첫사랑 오라버니가 있어요. 사랑은 나눴지만 결혼을 못했거든요. 그 오라버니가 조선노동당원이 못 됐어요. 북한에는 남자는 조선노동당원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부모님들이 저희들이 결혼을 승낙 안 했시고 제가 할 수 없이 오빠하고 헤어지고 비록 오빠하고 사랑은 못 이뤘지만 통일이 되면 그때 그 오빠 기다려달라. 임진강을 부른 안송화 씨는 고향의 풍경을 생각하며 노래를 개사했습니다. 임진강 노래합니다. 졸새도 행방 없이 왔다 갔다 했었네. 가고 싶어 못 갔었구만. 출렁이는 임진강 원망시고 흐르네. 고향을 생각해서 노래했습니다. 고향에 두건 형제들 생각나서 자식들도 같이 그리고 고향 생각나서 내가 이 노래를 부르야 되겠다. 이 노래 부르니까 고향이 더 생각나고 노래가 제대로 나와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정말 더 젊어지는 것 같고 기분도 좋고 북한 사람들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기분이 예. 조영남의 화개장터를 개사해 부른 최명순 씨는 노래를 통해 북한의 장마당을 소개했습니다. 함경도와 청진시를 거슬러 가는 징검다리 건너가면 수남 장마당 앞
앞서가는 아바이암의 보따리 지고 매일마다 티각태각 말도 두만해 헤이. 저희가 지금 남한에 와 보니까 북한하고 남한의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광고라기보다도 이렇게 북한은 지금 막 꽃제비들이 많잖아요. 꽃제비라면 남한 사람들 잘 몰라요. 근데 저희는 그 북한에서 꽃제비를 많이 봤어요. 꽃제비랑 빌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장마당에 가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쫓겨다니고 막 이러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면 다 순수하게 앉아서 장사를 하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보여주자고 장마당에 대한 걸 펴는 가게장터를 선택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떨리고요.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좀 흥분이 갑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북한 사투리 노래자랑의 은상은 박상철의 빵빵을 개사한 이엘주 씨가, 금상은 노래를 통해 북한의 장마당을 소개한 조가 차지했는데요. 심사를 맡은 전 통일부 차관 홍양호 심사위원장과 공군사관학교의 윤미량 교수입니다. 북한말 개사 노래자랑 대회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개사를 잘 했는가, 그것이 한 30점 정도 비율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자랑 되기 때문에 또 가창 실력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창 실력도 한 30%. 북한말 개사 노래자랑 대회 나오셔서 여러분들도 즐겁고 행복하게 오늘 행사를 하시고 청중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가 아주 행복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재미있게 우리 노래를 북한 사투리로 개사하는데 그 사투리로 바꾸는 것이 재미있으면서도 또 너무 엉뚱한 그 사투리가 들어가면 맥락이 안 통하니까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남한에 사는 분들도 공감하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재미있고 그러면서도 적절한 변용, 그런 데 더 강조를 둘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 세조위는 앞으로도 북한 사투리 노래자랑을 매년 열어 남북의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줄이고 음악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이스라엘의 건국 1세대 지도자로서 지난 1994년 이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를 출범시킨 오슬로 협정을 이끌어낸 주역이었던 시몬 페레스 전 이스라엘 대통령이 28일 오늘 타계했습니다. 예. 페레스 전 대통령의 생애와 함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역사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중국에서 가장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것으로 평가되는 이 난징시가 시내 호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주택 거래를 전면 제한하는 조치를 발동했는데요. 관련 소식 보겠고요. 예. 이어서 미국 대선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전 대통령의 부고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시몬 페레스 전 이스라엘 대통령이 오늘 향년 93세로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중동 국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 완화와 평화 구축 노력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서 예. 지난 199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4년 전인 2012년에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민간인 최고 상훈 가운데 하나인 미국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았는데요. 예. 최근 뇌졸중 병세가 악화되어 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페레스 전 대통령의 타계 소식이 알려지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긴급 애도 성명을 냈습니다. 세계에는 인류 역사를 바꾸는 몇 안 되는 인물이 있는데 내 친구 시몬이 바로 그중 하나였다. 그는 인류에게 옳은 일이 뭔지 생각할 수 있는 지평을 넓히고 우리 인류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만든 사람,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도 이렇게 페레스 전 대통령의 생애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는데 미국의 전현직 지도자들 역시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군요. 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페레스 전 대통령을 세계 평화에 기여한 주요 지도자로 꼽았는데요. 평화에 대한 큰 꿈을 꾸면서도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찾아내서 그 꿈을 이뤄온 인물이라면서 그의 일생에 매우 감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하고 이 페레스 전 이스라엘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예, 페레스 전 이스라엘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네, 어떤 그렇습니다. 공로가 인정된 겁니까? 예,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요, 지난 1993년에 당시 페레스 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외무장관이었는데요. 이츠하크 라빈 총리가 당시 이 이스라엘 정부를 끌어섰는데요. 당시 외무장관으로 일하면서 야세르 아라파트가 이끌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의 협상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잠정 자치 확대에 관한 그 원칙 선언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립과 운영에 동의하고 외부의 간섭 없는 자치 활동을 인정했습니다. 이걸 이 오슬로 협정이라고 부르는데요. 당시 양측이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백악관 앞 뜰에서 협정문에 서명을 했는데요.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20세기 최대의 역사적 사건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을 만큼 극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듬해 라빈 이스라엘 총리하고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그리고 양측의 협상을 주도했던 페레스 당시 이스라엘 외무장관, 이렇게 세 명이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을 닫는데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 왜 이렇게 그 첨예했는지 이것도 좀 살펴볼까요? 네, 간단히 말해서 영토 분쟁 때문이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의 대학살 피해를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유대인들이 종전 직후에 이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곳 일부가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약속의 땅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후 양측의 영토 분쟁이 가열됐는데요. 1948년 유대인들이 텔 아비브에서 이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팔레스타인 측은 무장 투쟁을 계속했고요. 4차례에 걸친 중동 전쟁으로 전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과 서방의 지지를 받는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테러 집단 취급을 받았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요. 이 페레스 전 대통령이 외무장관으로 재직하던 때에 처음으로 자치정부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대화와 협상 주체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인정받은 게 이제 20여 년 전인데 뭐 지금도 이스라엘 정부와 그렇게 사이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출범을 계기로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진행된 양측의 평화 협상이 막판 협정문 조율 과정에서 결렬됐고요. 2003년에는 미국하고 러시아, UN 그리고 유럽연합이 중재하는 중동 평화 프로세스가 출범해서 2005년까지 평화 정착을 목표로 진행됐지만 역시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페레스 전 대통령이 이스라엘 외무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와 달리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내에서 과격파가 주도권을 쥐고 이스라엘에서도 극우파인 아리엘 샤론 총리가 정권을 잡는 이런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면서 더 이상 대화 노력이 진행되기 힘들었던 거죠. 평화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건데 팔레스타인 측이 원하는 건 그 독립국가로 인정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2011년 이후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요, UN 가입과 동시에 독립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대하는 이스라엘과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UN 산하기관인 유네스코 회원자까지는 얻었지만 UN 회원국 가입 신청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이사국들의 반대로 반려됐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UN 총회에서 비회원 옵저버, 다시 말해서 초청국 지위로 UN의
대선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그동안 고대해왔던 국가로서의 지위를 사실상 부여받았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가볼까요? 중국 대도시에서 주택 거래가 제한된다라는 소식이 있군요. 네, 최근 베이징과 난징,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의 대도시에서는요, 부동산 경기가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난징시 당국이 신규 주택 거래를 전면 중단하거나 일부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만 허용하는 이 고강도 주택 매매 제한 조치를 어제부로 발동했습니다. 예. 이 난징시 호적을 보이지 않은 사람은 아예 이 시내에서 그 집을 사는 게 불가능하고요. 예. 호적을 가졌거나 시내에 장기간 거주한 증명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실거주 필요가 입증된 때에 한해서 2채 정도만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아예 거래를 못하게 그 제한을 뒀으니까 상당히 강도 높은 그런 정책인 건 한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대도시에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건가요? 베이징이나 상하이, 난징 같은 중국의 대도시 거주민들이요, 대부분 중산층 이상의 소득 수준을 갖춘 사람이거나 외국인들인데요. 네. 외국의 주식 시장과 미국, 호주 등의 부동산 시장, 이어서 국제 원자재 시장에 몰리던 그 중국 중산층 주민들의 여유 자금이 국내 부동산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축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 대도시에 집을 사놓으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거래량이 크게 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또 비정상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예. 난징시의 경우 올해 초부터 지난 일요일까지 새 집을 매매한 수가 10만 5,600건, 기존 그 주택을 사고 판 수가 그 11만 6,600건에 달해서 모두 예.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난징시가 이번에 주택거래 규제를 시작하면서 다른 대도시들에서도 관련 조치가 뒤따를 걸로 예상됩니다. 예, 다른 대도시들도 부동산 과열이 심각한 상황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베이징 시내 평균 주택 매매가가요, 526만 위로 미화로 한 80만 달러에 이르러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중심지로 갈수록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상황인데요. 베이징 도심을 감싸는 이 4순환도로 안쪽에 있는 이 4환 아파트의 경우 평균 가격이 1,500만 위안, 예. 미화로 225만 달러에 달합니다. 네, 미국 소식 알아보죠. 많은 관심을 끌었던 미국 대통령 후보 1차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11월 8일 선거 당일까지 이제 각 후보들은 선거 운동을 벌일 텐데요. 토론회 준비에 바빴던 후보들은 이제 다시 선거 운동 현장에 복귀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이 플로리다주를 찾았는데요. 정치 전문가들은 1차 TV 토론회에서 클린턴 후보가 이 판정승을 거뒀다고 보는데요. 이에 힘입은 듯이 클린턴 후보가 여느 때보다 한층 더 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토론회에서 자신의 정책을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예, 트럼프 후보가 토론회에 임할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었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후보가요, 일부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를 들면서 오히려 자신이 이번에 승리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었다는 건데요. 클린턴 후보를 좀 더 거세게 공격할 수 있었는데 예. 망신을 주고 싶지 않아서 자제했다면서 다음은 좀 더 공격적인 자세로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본인이 승리했다, 이렇게 트럼프 후보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수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론조사에서도 클린턴 후보가 잘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CNN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ORC가 공동으로 벌인 전화 설문조사에서 62% 대 27%로 클린턴 후보가 더 잘했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예. 이번 조사는 토론회를 본 시청자들을 대상으로만 한 건데요. 설문 참가자들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사람이 더 많긴 했습니다. 보통 민주당 지지자들이 토론회를 더 열심히 챙겨본다고요? 예,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 밖에 일부 인터넷 매체가 온라인에서 벌인 조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트럼프 후보가 더 잘했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터넷 투표는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심지어는 그 외국에서도 참여할 수가 있어서 때문에 공신력이 떨어지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이런 조사 결과를 지적하면서 자신이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1차 토론회는 일단 끝났고요. 토론회 전에 이제 두 후보의 지지율은 상당히 박빙이었습니다. 네. 이번 토론회, 1차 토론회 결과가 후보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클린턴 후보가 잘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지지율이 크게 올라갈지는 또 미지수입니다. 고정 지지자들이 마음이 바뀔 정도로 트럼프 후보가 못한 건 또 아니라는 분석인데요. 예. 문제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클린턴 후보가 이들 유동층의 마음을 어느 정도나 움직였을지 두고 볼 일인데요. 또 앞으로 두 차례 토론회가 더 남아있죠. 예. 10월 9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2차 토론회, 10월 19일 네바다주에서 3차 토론회가 열립니다. 트럼프 후보 측은 또 이 전략을 바꾸고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 두 번째 토론회에 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뭐 사실 토론회 점수가 딱 나온 게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를 뭐 배제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의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계는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도 동해안은 흐리고 비가 오는 곳도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 14도에서 2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가 조금 높습니다. 3m까지 일고요.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 사이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전에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고 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4도, 안주 낮 기온 12도,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3도입니다. 양덕 아침에는 11도, 오후에는 20도가 예상됩니다. 중강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20도입니다. 희천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24도, 수풍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은 21도입니다. 황해도는 내일 구름 많고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4도, 용연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4도입니다. 사리온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4도, 신계 아침에는 15도, 낮 기온 2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도와 북도 구름 많은 가운데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흥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0도, 장진 아침에는 5도, 낮에는 15도가 예상됩니다. 해산, 풍산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은 18도고요. 청진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은 18도가 예상됩니다. 웅기 아침에는 7도, 낮 기온은 19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영하 2도, 낮 기온은 14도입니다. 동해북부 해상 대체로 서해북부 해상도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가 오전에 조금 높습니다. 3m로 일고요. 그 밖의 해상은 2m 아래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9월 28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국제조사단은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추락한 말레이시아 여객기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옮겨진 미사일에 의해 격추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앞서 네덜란드 안전위원회가 MH17 여객기는 러시아제 부크 미사일에 의해 격추됐다는 수사 결과를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조사관들은 미사일이 발사된 지역은 친러 분리주의 반군들이 장악한 곳이라는 유력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조사에서는 사고 부근 320제곱킬로미터 지역에서 로켓이 발사됐음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해당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로켓을 발사했는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사 발표를 앞두고 러시아는 자체 레이더 자료에서 우크라이나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장악한 영토 안에서 로켓이 발사되지 않은 사실이 판명됐다는 내용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시리아 알레포 동부 지역 대형 병원 두 곳에 오늘 오전 공습이 가해졌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병원 운영은 중단됐으며 이로 인해 5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내전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알레포 내 의료보호 활동이 더욱 제한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공습을 받은 M2와 M10 병원은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에 반대하는 반군이 장악한 알레포 동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누가 병원을 공습했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이 지난 26일 아프리카 소말리아 칸자론 마을에 공습을 가해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 전 지휘관 1명 등 반군 요원 4명을 사살했다고 소말리아 군 소식통들이 BOA에 밝혔습니다. 소식통들은 사망한 전직 지휘관의 이름은 바시르 드헤레로 로어 주바 지역 알샤바브 민병대 부사령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들은 또 그가 최근까지 알샤바브가 장악하고 있는 키스마요 서부 지역에서 작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아프리카 사령부는 성명에서 극단주의자들이 키스마요항 외곽에서 소말리아 군과 미국 군사 자문관들을 공격한 뒤 미군이 자기 방어 공습에 나서 4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와의 국교 회복 이후 50년 만에 부임할 첫 대사에 고위급 외교관을 지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쿠바 주재 외교관으로 일해온 제프리 드 로렌티스를 주 쿠바 미국 대사로 지명했습니다. 드 로렌티스 지명자는 이에 따라 미 연방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지만 쿠바와의 국교 회복에 반대해온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드 로렌티스 지명자는 지난해 7월 쿠바 수도 아바나에 새로 문을 연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보다 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일을 6주 앞둔 어제 유세 현장에 복귀한 민주공화 양당 대통령 후보들이 전날 첫 정치 토론회 결과를 놓고 서로에 대한 비방전을 펼쳤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을 자세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는 행운이 주어진다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개할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뒤 자신이 승리했다고 자평했으며 어젯밤 플로리다주 유세에 참석해 심지어 더 잘할 수도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첫 토론회에서 클린턴 후보가 승리했다며 전국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후보의 지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한 탄광에서 가스 폭발로 적어도 18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중국 간영 신화통신은 이번 폭발이 어제 오전 동북부 도시 스추이산의 한 작은 탄광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광부 20명이 갱도에서 작업 중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또 불법 채굴 활동을 이번 폭발의 원인으로 보는 1차 조사 내용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